자, 이제 제14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의무 부분부터 들어갈 텐데요. 자,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란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합니다. 근데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손해배상 책임이죠. 자, 이거는 뭐 민사상에 있어서 민법상에 있어서도 책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상의 별도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강화시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바로 이제 여러분들 업무보증 설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손해배상 책임 요건부터 보죠. 자,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122페이지에 있죠. 120페이지에 자, 손해배상 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요건은 일단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입니다. 자, 고의 또는 과실. 고의 일부러 한 거고 과실은 실수죠. 근데 이 실수는 과실은 일단 경과실과 그 다음에 또 중과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경과실과 중과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벼운 과실뿐만 아니라 무거운 과실까지도 뭐가 된다? 손해배상 요건이 있다라는 거, 요걸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뭐에 중개행위에 사용하도록 했다. 자, 내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지 않고 그 빌려받은 사람이 중개행위를 했는데 의뢰인이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다? 결국 사무소 주인인 내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타인의 중개행위를 했을 때 이때는 내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있어야지만 된다. 즉 인과관계란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누구 때문에 개업공개사나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소속공개사 때문에 손해가 났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재산상 손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만 손해배상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정신적 손해 같은 경우는 이 업무보증 설정,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업무보증 설정에서 배상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손해배상 요건이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미처 못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뭐 도망가거나 이래서 손해배상을 못 해주거나 안 해줄 수 있는 경우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 뭐다? 바로 업무보증 설정입니다. 자, 업무보증이란 이거는 자, 일단 개념부터 여러분들 돼요. 이거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 아닙니다. 제3자,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되는데 업무보증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즉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뭐다? 연대보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대보증이다. 자,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놓는다. 자, 그래서 업무보증 설정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의미부터 파악해놔야죠. 자, 의미부터 파악한다.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에 대한 하나의 연대보증을 해놓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업무보증의 의의는 120페이지에 일단 그 의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대보증을 해놓는데 연대보증 기관이 있어요. 연대보증 기관. 즉, 자, 이 업무보증 설정 기관으로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또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거나 이렇게 세 개 중에 뭐한다? 택 1 선택해서 하게 된다.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거나 이렇게 선택해서 하게 된다. 자, 선택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아니면 자, 보증보험 회사 있죠. 아니면 공제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탁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선택해가지고 하나를 업무보증 설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연대보증이란 내가 못 갚았을 때 얘네들이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금액을 설정합니다. 법인은 자, 주된 사무소와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있죠. 자, 이때 주된 사무소는 얼마 이상? 2억 이상을 설정해야 되고요. 분사무소는 1억
이상을 설정해 줘야지만 되죠. 자, 그래서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분사무소 1억 이상을 설정하라. 자,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부측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측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 이상? 1억 이상을 설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농협동조합 있죠.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농협 있어요. 자, 이거는 이미 이전에 그 특수법인 부분에서 이미 설명을 했던 건데요. 지역농협동조합은 얼마 이상? 1천만 원 이상을 설정하라 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금액 반드시 여러분들 이 124페이지에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되고, 자, 그러면 이거를 보증보험이나 공제 같은 경우는 연대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을 들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금액만큼, 이 금액 범위만큼 연대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연대 보증 해주는 대신 보증료 달라. 즉, 무료로 연대 보증 쓰는 게 아니라 연대 보증 서주되 돈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료는 1년 단위로 많이 설정하는데요. 그 기준은 0.5%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 내려가지고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0.25% 정도로다가 받기도 해요. 자, 그러면 0.25%면 1억에 0.25%는 얼마예요? 1억에 0.25%면 25만 원인가요? 25만 원을 받으면 1년 동안 뭐 하겠다? 요 금액을 1억을 연대 보증해 주겠다. 그럼 연대 보증해 주다가 만약에 네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네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했는데 대신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너 푹 쉬고 있어라.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채무 연대 보증 쓰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도로 내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험 든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보험이라는 거와 개념이 좀 틀리다 했죠. 연대 보증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대신 갚아줬을 때 구상권을 직접적으로 다시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대 보증을 공짜가 아닌 유료로 연대 보증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공탁 같은 경우는 공탁은 이 금액을 통째로 집어넣어야지만 됩니다. 자, 1억이면 1억, 2억이면 1억을 통째로 집어넣어야 돼요. 법원에. 그래서 공탁하는 개업공개사 사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 공탁하는 개업공개사가 한 명도 없는 이유는, 자, 공탁은 사망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면 몇 년간 회수가 금지된다? 3년간 회수가 금지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3년간 회수가 금지됩니다. 공탁하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 지금 124페이지에 그 중간 부분에 공탁금 회수 제한한 부분 있죠? 자, 그래서 이 3년간 회수가 금지된다라고 하는 거. 자, 사망하거나 폐업하면요. 자, 법인에 있어서는요.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이러면 대표자를 교체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법인이 해산하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금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업무보증 설정을 합니다. 보증보험 증서 나와요. 공제증서 나오죠. 공탁증서 나오죠. 자, 그럼 이런 업무보증 설정을 하는데 언제까지 업무보증 설정한다?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업무보증 설정해서 신고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해서 신고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으로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즉, 위반시, 요거를 위반했을 때, 자,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상대 등록 취소가 됩니다. 자,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증 설정과 관련된 부분은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124페이지와 1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125페이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의 변경.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때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하고 뭐하라? 신고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때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해서 신고하라. 자, 그러면 이런 거 보죠. 예를 들어서 자,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뭡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자, 그런데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증보험에 지금 가입해가지고 보증보험에서 보증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5월달에 이걸 뭘로 바꾼다? 공제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중간에 공제로 바꾸고자 하는 거죠. 그럼 이때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해서 신고하라 라는 부분은요. 자, 여기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공제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공제 가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증보험을 해지하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꾸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자, 이제는 업무 보증을 어떻게 합니까? 보증이 만료되면, 자, 보증이 만료가 되면, 자, 만료라는 것은 뭐예요? 보증이 만료된다는 것은, 이거는, 자, 여기에 보시죠. 여기에서 지금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1년 단위, 보통 이제 기간을 정해 1년 단위죠.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연대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단위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연대 보증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1년 단위가 끝났을 때 다시 업무 보증 설정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공탁은 어떻게 돼요? 통째로 1억이면 1억을 통째로 집어넣고 있는 상태죠. 공탁은 만료될 리가 없습니다. 뭐가 만료되는 거예요? 보증보험과 공제에 대해서만 만료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증이 만료가 되면 이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서 뭐하라? 설정해서 신고하라 이렇게 씁니다. 자, 요때도 신고하는 거고 이때 변경 시에도 신고하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으로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 요거는 요 위에다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를 설정했냐면 보증보험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보증보험을 일단 설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보증보험회사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연대보증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이제 12월 30일 지나서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기는 보증보험에서 연대보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기간은 여기 2014년 1월부터 12월 30일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를 갖다가 다시 연대보증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 2015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는 이때는 다른 걸로 들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제 가입해도 됩니다. 다른 걸로 들어도 된다. 즉 공제 가입해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료일까지 여기서 이제 만료일까지 다음 거를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까지 12월 30일 만료일까지 다음 거를 업무보증 설정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로 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라는 부분이에요. 이때는 다른 반드시 기존에 설정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들어도 상관없고요. 자, 이 만료일이 휴업기간 중이나 아니면 뭡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 있죠.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만료가 됐을 때는 이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 이거는 일단은 휴업기간이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업무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안에 만료일까지 안 하고 있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 즉 업무 개시할 때 다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라 라는 부분과 자, 그러면 이제 1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또 보죠.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사본교부해주라 그랬습니다. 자, 언제? 중개가 완성되면 보증에 대해서 뭐하라?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 거래당사 쌍방에게 말고 자, 중개 완성되면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자, 보증에 대해서 뭐하고요?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서 사본을 어떻게 하라? 교부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증서 사본을 교부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지금 중개가 완성됐습니다. 중개가 완성됐다는 건 뭐예요? 거래계약이 체결된 시점이죠. 자,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보증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내가 어디다 들고 있고
금액은 얼마짜리고 소재지는 어디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증서사본, 복사본을 교부를 해주라라고 했습니다. 복사본을 교부해 주는데 자, 이 복사본과 관련된 부분 자, 여러분들 아마 이거 한 번씩 다 교부를 받았을 거예요. 중개사무소 가서 하셨다면 이건 왜 이렇게 교부하라 그러냐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어디에다가 업무보증 설정했는지 알아야지만 그쪽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교부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자, 중개가 완성됐을 때 쌍방에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증사소 교부하지 않았다. 이거를 위반했을 때는요.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0만 원이 과태료라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재 125페이지 보면 보증보험 공탁금의 지급과 보전하는 부분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청구를 보죠. 자, 이제 개업공개서 때문에 의뢰인이 손해가 났습니다. 개업공개서 때문에 의뢰인이 손해가 났는데 그 손해배상금을 갖다가 이제 청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어디로 직접 보증기관으로 직접 가서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직접 가가지고 뭘 한다?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직접 가서 청구하는데요. 어디 다른 데 걸치진 않고요. 다만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할 때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를 들고 와줘야 돼요. 무턱대고 나 얘 때문에 손해 났으니까 너 돈 내놔 그러면 당연히 돈 안 주겠죠. 그러니까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를 들고 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가 126페이지 상단 부분에 나와 있죠. 의뢰인과 개업공개 사이에 손해배상 합의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주사 사이에 손해배상 합의서라든가 화해조서라든가 확정된 법원 판결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정조서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이런 것들입니다. 자, 뭐 조정조서 이런 것들, 지급명령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의뢰인이 들고 보증기관에 갑니다. 가서 일단 얼마 줘 그러면 이제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얼마 설정해요? 1억 이상 설정하죠. 1억 이상이니까 보통 1억을 많이 설정을 합니다. 자, 1억 설정한 데 가서 돈 내놔라 줍니다. 얼타 판결문 1억 5천짜리 갖고 갔어요. 1억 5천만 원짜리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돈 내놔라 그러면 이거 준다 안 준다? 자, 다 안 줍니다. 왜 다 안 주냐? 얼마까지만 연대보증했죠? 1억까지만 연대보증했죠? 그래서 1억만 주고 5천만 원은 안 줘요. 근데 5천만 원이 보증기관에서 안 준다고 해서 손해배상 부분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보증기관에서만 안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개업공개서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죠. 안 준 5천만 원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보죠. 자, 이렇게 해서 1억을 설정했는데 5천만 원의 손해가 났습니다. 5천만 원 손해가 나가지고 지금 열받고 있습니다. 열받고 있어가지고 열받은 손해를 별도로 청구해요. 즉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데 정신적 손해 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5,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문 나왔어요. 자, 근데 500만 원에 대한 이 정신적 손해는 업무보증 설정기관에서 안 줍니다. 5,500만 원짜리 갖고 가서 돈을 달라 그러면 업무보증 설정기관에서는 1억 범위니까 5천만 원을 주는데 500만 원은 안 줘요. 왜냐? 정신적 손해는 업무보증 설정에서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 재산상 손해만 업무보증 설정에서 배상을 해주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때 자,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공제는요. 보증보험의 공제는 그 보증보험 공제 효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가입해야 되고요.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공탁은요. 공탁은 어떻게 된다? 자, 이때는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한다? 금액까지 쓰죠. 부족한 금액을 보전한다. 채워넣는 거예요. 자, 보죠. 보증보험 공제는요. 다시 가입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며칠 이내 하냐면 15일 이내 이렇게 돼요. 15일 이내. 그럼 이거는 뭐냐면 보증보험 공제는 일단
연대보증을 해줬죠. 내가 예를 들어서 25만 원 받고 연대보증을 해줬어요. 근데 5천만 원 지급을 했죠. 그럼 나는 연대보증한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니까 이때는 다시 가입해놔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위에 거를 다시 보죠. 위에 있는 거를 보면, 자, 여기에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5월 달에 중개행위가 있었어요. 5월 달에 중개행위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한다? 언제 사고 나냐면 2015년 5월 달에 이제 그 뒤에 사고 나가지고 판결문이 2015년 5월 달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판결문 나왔죠? 그럼 이 판결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죠. 어디로 가느냐? 자, 현재 공제가 가는 게 아니라 중개행위가 있던 보증보험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죠. 항상 중개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개행위가 있었던 요 시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5천만 원을 주죠. 그럼 이 보증보험 이 자체에 대한 효력이 이미 없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연대보증을 해줬는데 연대보증을 실행했죠. 그럼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5일 이내 다시 가입하라. 현재는 2015년인데 2014년 거를 다시 가입하라는 얘기예요. 왜 다시 가입하느냐? 요거를 15일 이내 다시 가입하라. 왜? 이 5월 달에 중개행위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6월 달, 7월 달에 중개행위 있었던 것들도 사고 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사고 났을 땐 배상을 못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드러나야지만 배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공탁은요, 15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어라, 보전하라 그랬죠. 이건 왜 그러냐? 자, 지금 여기에서는 공탁 같은 경우는 1억을 통째로 집어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5천만 원이 빼내먹었어요. 그러면 돈이 5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 1억 이상 설정해야 되니까 부족한 거 채워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족한 금액 채워넣어라. 자, 요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되고 공탁은 부족한 거 보전하라 했습니다. 보증보험 공제 부족한 금액 보전 틀려요. 공탁 다시 가입 틀립니다. 숫자도 15일 이내 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업무 보전 설정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가 뭐가 있냐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에 대한 이행을 뭐한다? 보장하는 제도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여기에 127페이지 보세요. 그럼 뭐 제목에도 그렇게 나와있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권고 이렇게 했는데요.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 등하면 뭐까지 들어간다? 등하니까 다른 것도 있겠죠.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까지도 들어가고요. 자, 반환채무 이행보장. 반환이라는 게 뭐예요?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는 거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자, 반환에 대한 부분을 이행을 보장하는 제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제도의 취지부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A하고 B하고 개업공개사 갑이 있고요. 자, 이 A의 토지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지만 계약을 체결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유동적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 애초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인데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형태로 하냐면 일단은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일단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허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실전에서도. 자, 그러면 일단 A와 B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B가 A한테 계약금을 어떻게 된 거예요? 건네줬죠. 계약금 건네주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A, B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났어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면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되면 A는 B에게 어떻게 된다? 그 받은 계약금을 다시 도돌이로 돌려줘야지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A가 돌려주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벌써 계약금마다 다 썼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줄게가 뭐 몇 개월 되고 1년 되고 2년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B가 A에게 건네줄 계약금 등을 개업 공인중개사나 다른 기관 명의로 예금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A가 허가를 받죠. 그러면 허가받은 A한테 주고요. A한테 주고, 자, 그러면 허가를 못 받아서 무효가 되면 도로 B한테 돌려주는 제도죠. 결국은 이 계약금 등 반환참 이용 보장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다? A를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A는 받으면 먼저 받는 게 좋죠. 그러나 못 받고 있죠. A가 아닌 권리 취득 의뢰인인 B를 위한 제도예요. 자, 계약금 등 이거의 반환참 이용 보장,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제도다? 권리 취득 의뢰인을 위한 제도다. 자, 그러면 보죠. 여기서 이런 계약금 등에 대해서 개업공개사는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뭐예요? 할 수 있다니까 의무다, 의무 아니다? 의무가 아니죠. 예치 권고할 수 있다? 의무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치를 권고할 수 있는데, 자,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자,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예치 명의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금주 명이에요. 예금주 명의. 자, 예금주는 개업공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보, 신체, 공전 이렇게 됩니다. 자, 개업공개사 또는 뭐예요? 은행. 자,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채신관서,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계약금 등 이해차 관련된 전문회사. 자, 다시 한번 보죠.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전문회사. 명의, 이건 예금주 명의죠. 명의로 어디에다 예금시켜 놓냐? 예치 기관이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자,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또 신탁회사나 아니면 공제사업자. 자,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나 공제사업자. 여기에 예치명의자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인데요. 예치기관의 금융기관은 은행뿐만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제2금융권까지 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신탁회사나 공제사업자는 예치명의자면서 예치기관이죠. 자, 그리고 채신관서를 보세요. 채신관서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죠. 채신관서도 이렇게 예치명의자면서 예치기관에 해당돼요. 채신관서도 금융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요 명의로 여기다가 예금시켜 놓는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지금 예치명의자나 예치기관에 공탁이 없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예치명의자나 예치기관에 뭐가 없다? 공탁이 없다는 거. 공탁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여기다가 예금시켜 놓는데, 자, 예치기간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그럼 언제까지 예치하느냐라는 하는 예치기간. 예치기간은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자, 원칙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거래계약의 이행이 어떻게 된다? 완료될 때까지. 자,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란 결국 뭐예요? 잔금 지불 때까지죠. 잔금 지불 때까지가 예치기간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도에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 수령 시에는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누구한테? 예치명의자한테 뭐하고? 교부를 하고 중도에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는 일단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계약금 등 예치 기간은 원칙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고요. 예외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중도 수령할 수 있다. 자, 중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틀립니다. 자, 이거는 뭐 매도인에게 교부한다,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틀려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교부한다. 틀립니다. 누구한테 교부한다? 예치미의자. 왜 그러느냐? 중도 수령할 때 뭔가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받아가 예치미의자한테 교부하는 것은 예치미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원칙은 잔금 집일 때까지가 예치기간인데 예외적으로 중간에도 수령할 수 있는 예외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합니다. 명의로 예치하면 이때 의무가 발생되는데 이 의무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뭐가 된다? 의무가 있다. 일단 약정하라. 뭐에 대해서? 자, 인출, 동의,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실비, 그리고 거래, 안전에 대해서. 자, 약정하라 그랬습니다.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 자, 실비를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실비와 거래, 안전에 대해서 약정하라. 이렇게 약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기 소유 예치금과 어떻게 하라? 분리하라. 자,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통장을 따로 만들어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 내 통장에다가 내 통장에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거기다가 계약금 등을 받아서 1억을 다시 넣습니다. 그럼 총 2억이죠. 2억을 가지고 있다가 한 3개월 뒤에 이제 돌려주면서 1억을 빼줘요. 그럼 그 중간에 뭐가 남아요? 이자가 남죠. 근데 이자를 내 통장에 섞어서 냈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이 내 이자고 네 이자인지 모르죠. 자, 그래서 통장을 아예 새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돌려줄 때는 그 이자까지 그대로 돌려줘라. 그냥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소유예치금과 분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동의 없이는 어떻게 된다?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인출 금지. 거래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치금액만큼 뭐 설정해서? 보증을 설정합니다. 자, 예치금액만큼 보증 설정해서 그 증서사본을 어떻게 하라? 교부하라. 이렇게 씁니다. 자, 예치금액만큼 보증 설정해서 증서사본을 교부해주라. 자, 그러면 예치금액. 자, 여기서는 계약금액 아닙니다. 중도금 아닙니다. 계약금만큼, 중도금만큼이니까 예치금액. 얼마가 예치금인지 모르죠? 예치금액만큼 보증 설정해서 증서사본 교부해주라. 함부로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지만 그것도 못 믿어서 나온 의무죠. 자, 네 가지 개업공개사 의무, 요거를 위반하게 되면 이때는 개업공개사는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 위반해서 뭐에 해당된다?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약금 등 예치제도는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